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 새하얀 웨딩드레스 옆에 선 당신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만이었지요. 모진 말로 나를 내쳤던 당신 앞에 당신을 꼭 닮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주위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당신의 흔들리는 눈동자만이 내 심장에 박혀옵니다. 그래요. 오늘은 내 10년의 세월을 당신에게 전부 보여주는 날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10년 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밥상에 올린 미역국이 식기도 전에 제 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죄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어머니의 지론이었고 저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후 3년 내내 저는 단 하루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 어깨를 감싸주며 괜찮아, 수연아. 내가 있잖아.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 라고 속삭여주던 당신의 따뜻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고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곤 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등등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면 저는 보란 듯이 구석으로 내몰렸습니다. 알도 못 낳는 암탉은 쓸모가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면전에서 들어야 했고 당신은 그저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무력한 눈빛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마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급기야 점쟁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제 사주팔자가 문제라며 이 집안의 대를 끊어놓을 애군 낀 여자라는 험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적을 억지로 제 옷에 꿰매려 할 때 저는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인 것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수연이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을 꾸짖었지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 계집 하나 때문에 이 어미를 거역하겠다는 거야? 당장 저 아이 손 놓고 내 말 들어. 그날 밤 당신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이처럼 울었어요. 당신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당신을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너무 아파서 감히 위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알아왔는지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젊은 여자의 사진을 당신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들 둘도 낳아줄 수 있다더라. 너만 결심하면 돼. 저 물건은 내가 알아서 치워주마. 어머니의 입에서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았어요. 당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천마디 비수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따라 들어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우리 헤어지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 앞에서 저를 감싸려 애쓰던 당신이 아니었나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울던 당신이 아니었나요? 저는 붙잡힌 손목을 뿌리치며 당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혹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지쳤어, 이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어머니 말씀대로 다 끝내자.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이 꺼지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의 사랑 하나 믿고 버텨왔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제 눈을 피한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위자료는 넉넉하게 챙겨줄게. 조용히 떠나줘. 그것이 당신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제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심이 아닐 거라고,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 했지만 당신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고 저를 떠나보내려는 당신의 깊은 뜻을 그때의 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졌다는 혹독한 배신감과 지독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은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사랑했던 남자와 제가 속했던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당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독처럼 퍼져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고 제 가슴속은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 어떤 미련도 용서도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단칸방에 몸을 뉘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눈을 뜨면 차갑게 돌아섰던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엉켜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변화가 제 몸을 찾아왔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고 자꾸만 시큼한 과일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2줄. 선명하게 나타난 2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뱃속에 당신과 나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기이한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 그리고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우리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가운 현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 아이의 존재를 당신에게 알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머니는 이 아이마저 저를 옭아매려는 수단으로 여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 역시 또다시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통받게 되겠지요.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당신에게 돌아가 아이를 빌미로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려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한 채 홀로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할까?
당신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찔렀지만 차마 당신을 다시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떠난 이유가 저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당신의 마지막 평온이라도 지켜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홀로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신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까지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릴 때마다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 처음 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작은 2개의 점. 의사는 쌍둥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지만 저는 이 기쁨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만삭의 몸으로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나르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는 목숨을 건 사투 끝에 2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꼭 닮은 2 아들, 서준이와 서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얼굴을 보자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한수연이 아니었습니다. 2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굶어도 내가 굶고 아파도 내가 아파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가난과 서러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옷가지를 꿰매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고단함을 잊었고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미움모라는 손가락질과 무시를 밥 먹듯이 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제 삶의 이유이자 제가 살아 숨쉬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버리고 오직 엄마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제법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늠름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진 것 없는 엄마였지만 세상 누구보다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10살이 되던 해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지만 새 식구의 웃음소리는 언제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은 꿈만 같았어요. 아이를 낳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날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준이와 서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놀라운 속도로 자라주었고 학교에서는 늘 모범적인 학생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제법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하거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채소를 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고된 세월이었지만 아이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따뜻한 밥을 먹고 제 품에 안겨 잠드는 아이들을 볼 때면 지난날의 서름은 봄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빠의 부재는 숨길 수 없는 질문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도화지 한가운데에 저와 자신들의 모습만 덩그러니 그려놓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아주 먼 곳이라는 막연한 거짓말로 아이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마 당신이 우리를 버렸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빠라는 존재가 원망과 미움으로 자리 잡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주 먼 나라에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야. 지금은 그곳의 사람들이 아빠를 너무 필요로 해서 올 수 없는 거란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서준이 서진이를 보러 꼭 오실 거야. 아이들은 제 말을 듣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는 도화지의 빈 공간에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의 모습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이후 아빠에 대한 상상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함께 축구도 하고 캠핑도 갈 거라며 제잘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 아이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신에 대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원망과 그리움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름 모를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신과 이혼하며 급하게 챙겨 나왔던 몇 안 되는 제 짐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상자를 여는 순간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과 함께 갔던 첫 여행지에서 찍었던 낡은 사진, 당신이 제 생일에 처음으로 선물했던 조잡한 은목걸이, 그리고 병원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감기라도 걸려 병원에 갔을 때 받아온 처방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저 옛 생각에 잠겨 무심코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정자증 AGOSPERMIA 최종 진단서. 환자 김민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제 남편이었던 김민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선명한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는 우리가 이혼하기 불과 몇 달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 서준이와 서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란 말인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핏줄이라고, 그래서 당신을 그토록 닮은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제 10년의 세월을, 제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전 당신과 크게 다투고 며칠간 집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였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을 머물며 매일 밤 술에 취해 지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 낯선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그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진이는 분명 당신의 아이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버텨온 이 모든 시간은 대체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저는 며칠 밤낮을 알아누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제게 웃어 보일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제가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란 말인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과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올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차갑게 저를 떠나야만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외도를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병을 알고 저를 놓아주려 했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떠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배신했던 것이니까요. 아이들은 제게 하늘이 주신 선물이자 동시에 제 죄의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금씩 정신을 차렸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평생 아이들을 속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시계는 다시 10년 전 당신이 저를 떠났던 그 절망의 순간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길을 잃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저는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들의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그 질문이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낡은 진단서만 노려보았어요. 종이는 이미 제 손때와 눈물로 눅눅해져 글씨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10년간 아이들은 당신의 핏줄이라는 단 하나의 진실에 기대어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제 세상은 온통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눈, 코, 입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아빠 닮았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럼 우리 아들 아빠랑 똑같이 생겼지 라고 말하며 웃어주었지만 이제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더 이상 제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저와 제 아이들을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상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당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에 들른 단골 손님이 무심코 던진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 큰 기와집 아들, 장가 다시 간다며? 상대가 아주 대단한 집 딸이라던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제 전남편인 김민수가 곧 재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걸까요? 당신을 원망하고 증오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제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들의 곁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구박받던 저를 감싸 안아주던 당신의 모습, 어머니의 등살에 힘겨워하며 술에 취해 울던 당신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차갑게 밀어내던 당신의 모습까지 모든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왜 저를 떠나야만 했는지. 당신은 아마도 자신의 병을 알게 된 후 저를 위해, 저의 행복을 위해 일부러 모질게 저를 밀어냈던 것이겠지요.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이겠지요. 그 깊은 뜻도 모른 채 저는 1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당신의 아이인 줄로만 알고 낳아 길렀습니다. 이 얼마나 기구하고 잔인한 운명인가요?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깊은 환멸이 뒤섞여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숨죽여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당신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당신 앞에 나선단 말입니까? 그때 잠결에 뒤척이던 서준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와락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제게는 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 실수로 태어났을지언정 지난 10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의 결혼식에 가기로,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당신에게 보여주기로.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 비록 당신의 핏줄은 아니지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라난 이 아이들을 당신의 눈에 담아주는 것. 그것만이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맑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요? 아이들의 들뜬 물음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멋진 분을 만나러 갈 거야.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내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 당신이 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과 모욕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 입구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10년 전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그 세상 속으로 이제 저는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한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여자의 마지막 고백이자 한때 전부였던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슬픈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에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과 눈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제 발밑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면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될 것입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이 제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행복한 웃음소리와 흥겨운 음악,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아찔한 현기증을 일으켰습니다. 10년 전 제가 속했던 세상.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이들도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광경에 잠시 주눅이 든 듯 제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등장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박여사였습니다.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며 하객과 인사를 나누던 그녀의 얼굴이 저를 발견하는 순간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빛은 10년 전 저를 물건이라 칭하며 내쫓던 그날의 경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차려진 잔치상에 떨어진 오물을 보는 듯한 혐오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멈칫하더니 이내 우아한 걸음걸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뱀처럼 차가운 말을 속삭였습니다. 내가 감히 어디라고 여길 와?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발을 들여놔? 당장 꺼지지 못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10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되살아나 심장을 핥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본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제 초라한 행색과 제 옆에 있는 두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꼴을 보니 돈이라도 떨어졌나 보구나. 어디서 근본도 모를 애새끼들까지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 들어? 푼돈이라도 쥐어줄 테니 썩 꺼져. 내 귀한 아들 결혼식 망치지 말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애새끼라는 말에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삼키고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이런 모욕을 준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적은 오직 하나, 당신을 만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의 등장은 잔잔했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 여자 민수 씨 전 부인 아니야? 애까지 데리고 왔네. 뻔뻔하기도 하지. 무슨 꿍꿍이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온몸을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단상 위에서 빛나는 당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젊고 아름다운 신부의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당신.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당신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그 다정한 미소를 이제는 다른 여자를 향해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마침내 당신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행복감으로 가득했던 당신의 얼굴이 저를 보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당신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달싹이다가 이내 제 옆에 있는 두 아이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얼굴은 충격을 넘어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신의 눈은 서준이와 서진이의 얼굴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당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두 아이의 모습에 당신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지만 당신은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당신의 눈빛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건가요? 마치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당신의 그 표정은 앞으로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식장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막이 올랐고 저는 이 무대에서 도망칠 수 없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예요, 어머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새 신부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부모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는 자신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친 불청객의 등장에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교활한 눈빛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아가, 신경 쓸 것 없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게지. 내가 금방 처리하마. 그녀의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새 신부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꼴을 보니 꽤나 궁했나 보네. 얼마면 되겠어? 이 자리에서 당장 꺼져주는 값으로 얼마를 원하냐고. 그녀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제 전남편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을 뿐이에요. 제 말에 그녀는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 말? 10년 전에 끝난 사이에 무슨 할 말이 남았다는 거야? 혹시 아직도 미련이라도 남았나? 어머, 어떡해. 민수 씨는 이제 내 남자인데. 그녀는 보란 듯이 당신의 팔짱을 끼며 제게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당신은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저와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의 침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새 신부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못들 하고 있어. 당장 저 여자와 애들을 끌어내지 않고. 경호원들이 제게 다가오는 순간 저는 아이들을 더욱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애원했지만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의 차가운 손이 제 팔을 붙잡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제 귓속에서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을 가려주고 싶었어요. 이 끔찍하고 추악한 어른들의 세상으로부터 제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객들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것처럼 흥미로운 눈빛으로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정을 파탄 내려온 불청객을 향한 경멸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극적인 상황에 대한 호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빛 한 점 들지 않는 심해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지켜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들래.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우아하고 고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흐트러진 머리와 일그러진 얼굴로 경호원들을 막아서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잡한 눈빛이 저와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조금 전의 경멸과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꼭 닮은 손자들을 보는 듯한 미묘한 흔들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당신의 어릴 적 앨범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모습과 똑 닮은 서준이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10년간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모성애를 자극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새 신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에도 박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홀린 사람처럼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자신의 눈에 새기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상처럼 굳어있던 당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나가줘요. 당신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폭탄 선언에 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식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새 신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규하며 당신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수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저런 지저분한 여자 때문에 우리 결혼을 망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차갑게 그녀를 밀어내고 오직 저를 향해, 아니 저와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만들어낸 길을 가르며 당신이 다가오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제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저와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한 전 부인에 대한 충격,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아이들에 대한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아주 깊은 미안함과 아주 희미한 기쁨까지 저는 당신의 마음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을 뻗어
울고 있는 서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하고 커다란 손길에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당신을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당신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여사의 눈에서도 결국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바랐던 손주가, 피부치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온갖 구박을 하며 내쫓았던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꼭 빼닮은 아들 둘을 데리고 나타난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깨달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 파혼을 선언한 신랑과 그의 앞에 나타난 전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오열하는 시어머니. 이 기막힌 상황의 중심에서 저는 앞으로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감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막 잔인한 운명의 두 번째 막이 올랐음을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파혼 선언 이후 식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 신부 측 가족들의 고성과 욕설, 하객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뒤섞여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그런 아수라장을 뒤로 한 채 제 팔목을 잡고 어디론가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의 넓은 등 뒤에 숨어 묵묵히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제게는 당신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결혼식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대기실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박 여사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당신,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제게 바싹 붙어 있는 두 아이와 저. 어울리지 않는 네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수연아, 이 아이들 내 아이들이니? 당신의 눈에는 간절한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망설이는 사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 여사가 제게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가, 제발 제발 내 손주가 맞다고 말해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 제발.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제 인생을 건 가장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들 당신 아들 아니에요. 제 말에 당신과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거짓말이지, 수연아?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저렇게 나를 닮았는데 내 아이가 아닐 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10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낡은 진단서를 당신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이혼하기 몇 달 전 당신은 이미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었죠. 진단서를 확인한 당신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평생 당신의 아이들이라고 믿고 키웠습니다. 당신을 원망하고 또 그리워하면서도 당신을 닮은 아이들을 보며 버텼어요. 하지만 얼마 전 이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당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제 고백에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 여사는 오열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 아들 앞길을 막고 내 핏줄을 내 손으로 끊었구나. 내가 죽일년이다. 저는 울고 있는 당신에게 다가가 낡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제가 그 집을 나오던 날 당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지만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당신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제 낡은 보석함 속에서 잠들어 있던 그 편지는 이제 주인을 찾아 제 손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천근의 무게를 짊어진 듯 당신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를 여는 그 짧은 순간 당신은 몇 번이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마침내 편지지를 꺼내든 당신은 한자 마치 자신의 지난 삶을 복기하듯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연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편일 거야.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킬 힘이 내게는 없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시들어가는 너를 보며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너의 웃음을 앗아간 것이 나 자신이라는 죄책감에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평생 아이를 안겨줄 수 없는 몸이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내 불행을 너에게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너는 젊고 아름다우니 부디 나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 너를 닮은 예쁜 아이 낳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 그것만이 너를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었다. 너를 떠나보내기 위한 내 마지막 진심이었다. 부디 나를 원망하며 나를 잊어다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민수가. 편지를 다 읽은 당신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당신의 울음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고 그 시간 동안 쌓인 오해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당신과 박 여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번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이기적이었고 비겁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당신은 제 발치에 엎드려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울부짖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라.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 내 욕심이, 내 아집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박 여사 역시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제 실수로 태어났을지언정
이 아이들은 지난 10년간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당신들이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예요. 제 말에 당신과 박 여사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은 서준이와 서진이를 번갈아 안으며 미안하다, 아가들아. 이 못난 애비가 아니, 이 못난 아저씨가 너희를 너무 늦게 알아보았구나. 라며 오열했습니다. 박 여사 역시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내 강아지들, 내 손주들 이 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라며 통곡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핏줄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세 사람이, 아니, 네 사람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우리의 상처는 과연 아물 수 있을까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듯이 한번 어긋난 우리의 인연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더디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결혼식장을 떠나 우리가 함께 돌아온 곳은 10년 전 제가 쫓겨나듯 나와야 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제게 상처와 아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공기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며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당신은 파혼으로 인한 모든 법적, 감정적 문제들을 묵묵히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아이들에게 더 미안해하며 어떻게든 지난 세월을 보상해 주려 애쓰는 당신의 모습에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원망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박 여사였습니다. 평생을 가문의 대를 잇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녀는 이제 아이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이들을 찾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옷을 꿰매주고 구연동화를 읽어주다 스르르 잠이 드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지난 10년간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게 모진 시어머니가 아니었고 저 역시 그녀를 원망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서툴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한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강을 바라보며 당신은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당신이 제게 처음 선물했던 낡은 은목걸이가 예쁘게 세척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연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이제라도 너와 아이들 곁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어? 혈연은 중요하지 않아. 내게는 내가 그리고 서준이와 서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니? 당신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우리는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당신은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달려와 우리를 함께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년의 아픔과 오해가 깃든 낡은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은 우리 네 식구, 아니, 이제는 박 여사까지 함께하는 5식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삿짐을 풀던 첫날, 당신은 아이들 방에 2층 침대를 조립해주며 서툰 망치질에 손을 찍기도 했고, 박 여사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낡은 그릇들을 정성껏 닦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짜 가족의 풍경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서로의 서툰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땀 흘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 말입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다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당신은 서준이와 서진이의 자전거 뒤를 잡아주며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달렸고 그 모습을 보며 박 여사와 저는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아이들은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라며 신기해했고 당신은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이들을 위해 서툰 솜씨로나마 뜨개질을 시작했고 삐뚤빼뚤한 목도리를 선물 받은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사계절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 손가락에는 10년 전의 낡은 은목걸이 대신 당신이 새로 선물한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반지에는 우리의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제 마음에는 지난 세월의 깊은 상처를 감싸주는 따뜻한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아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 단단하고 서로를 애틋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핏줄로 맺어져야만 가족인 걸까요? 저는 이제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가장 깊은 아픔을 보듬어주고 흉터진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싸주며 어떤 시련과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프고 조금 더 힘들게 서로의 진심을 알아봤지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더욱 단단하고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사랑하는 당신과 제 목숨보다 소중한 두 아들과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우리의 행복한 웃음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립니다. 당신은 아이들 그릇에 가장 큰 생선살을 발라주고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더 퍼주십니다. 저는 이 평범한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져 가슴 벅찼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봄은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